역사 속의 사랑. 왕의 주치의를 사랑한 왕비. 캐롤라인. 18세기 유럽은 혁명의 물결이 술렁이며 많은 변화를 낳고 있었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계몽 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강조하고 전제군주와 종교의 족쇄로부터 인간 이성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계몽 사상을 덴마크 왕실에 전파하고 혁신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하게 된 이면에 한 외국인, 독일에서 온 국왕의 주치의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변화에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의 개혁 정책은 왕비와의 스캔들로 좌절되고 맙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크리스티안 7세. 1749년 크리스티안은 덴마크의 국왕이자 노르웨이의 국왕 프레데리크 5세와 루이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루이세는 영국의 국왕인 조지 2세의 막내딸로 프레데리크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공주였음에도 덴마크어를 사용했으며 교양과 위엄을 갖춘 왕비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왕비였습니다. 프레데리크와 루이세는 이남 3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요절의 크리스티안이 유일한 아들이었고 안타깝게도 27살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는데 당시 크리스티안은 고작 3살이었습니다. 프레데리크와 루이세는 금실 좋은 부부였는데 루이세가 사망하자 프레데리크는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며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슈바이크의 율리아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되는데 마리아 왕비는 의붓아들 크리스티안을 경계하며 자신의 친아들 프레데리크 왕자를 왕위에 올릴 궁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계모의 경계를 받으며 외롭게 성장한 크리스티안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왕세자 교육이었습니다. 그의 교육을 맡은 레벤틀로우 공작은 강한 왕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혹독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어린 시절에 꽤 영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덴마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펜싱, 승마, 춤 등의 재능을 보였는데 강압적인 교육을 받고 아버지의 문란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자주 발작을 일으켰는데 공작에게서 구타를 당한 후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지는 간질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학대받은 기억은 결국 정신분열증을 앓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휴식 시간 대부분을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은 크리스티안을 폭력과 무절제한 생활로 이끌어 크리스티안은 그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즐겼습니다.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 빠진 크리스티안은 폭력적이고 난잡한 모습을 보였는데 궁전의 창문과 가구들을 부숨으로써 자신의 공격적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다 가시 박힌 몽둥이로 무고한 행인을 폭행하는가 하면 사창가를 전전하기도 했는데 와중에 프레데리크 5세가 사망하고 17살 내 왕위에 올라 크리스티안 7세가 되었습니다. 미숙하고 불안정한 어린 왕 크리스티안 7세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그의 사촌인 영국의 국왕 조지 3세의 여동생인 캐롤라인 마틸다 공주였습니다. 캐롤라인 마틸다는 1751년에 런던의 레스터 하우스에서 영국의 국왕인 조지 2세의 아들 웨일즈 공 프레데릭과 작센고타 공녀 아우구스타 사이에서 9번째이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약 3개월 전에 아버지 웨일즈 공은 폐에 종기가 생겨 갑자기 사망해 그녀는 영국 궁정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캐롤라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승마를 즐겼으며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공주 캐롤라인과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7세의 혼담이 오갈 때 어린 소녀였던 캐롤라인은 먼 타국의 왕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정치 상황에 떠밀려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눈물을 보이며 정략 결혼을 거부했지만 1765년 1월 10일 두 나라에서 약혼이 발표되었고 1766년 10월 캐롤라인은 덴마크로 향하게 됩니다. 캐롤라인은 코펜하겐으로부터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고대 도시 로스킬레에서 마중을 나온 미래의 남편 크리스티안 7세를 만났습니다. 초상화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군. 푸른 눈동자와 미소가 무척 아름다워. 그녀의 초상화는 정략 결혼을 거부하던 눈물과 슬픔의 시기에 그려졌던 것으로 몹시 우울한 모습의 초상화였습니다. 17살의 크리스티안과 15살의 캐롤라인은 1766년 11월 8일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리 정식 부부가 되어 캐롤라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캐롤라인 왕비.
두 사람의 결혼식 파티가 새벽까지 이어지며 크리스티안 7세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하객들을 이끌고 궁궐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열광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 신부 캐롤라인의 허락 없이 방문이 열렸고 시녀 루이스 폰 플레센이 출입을 막았지만 크리스티안 7세는 시녀를 밀어내고 수백 명의 축하객들과 함께 침실을 장악하고 밤새 춤을 추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남편이 된 크리스티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결혼해서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고 이를 눈치챈 크리스티안은 어린 아내에게 냉담하게 굴었고 잠자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아내를 무심하게 대함과 동시에 남자들과 더 많이 어울려 지냈기에 그가 동성애를 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동성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꾸준히 매춘부들도 가까이 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안나 카렌이나 벤타겐이라는 여배우를 정부로 두었는데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주어서 비난을 샀습니다. 안나 카렌이나 벤타겐은 여배우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직업일 뿐 일찍부터 매춘을 하고 있었고 크리스티안이 가면을 쓰고 사창가를 찾았을 때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우주의 여주인이라 불렀습니다. 크리스티안 7세의 옛 가정교사 리베르딜이 나서 왕위 계승을 위해서는 왕비와 잠자리를 해야 하고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고 왕을 설득해 두 사람은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캐롤라인 역시 남편을 경멸하게 되어 임신을 하자 그 핑계로 크리스티안을 멀리했는데 캐롤라인 왕비는 1768년 1월 28일 프레데리크 6세가 될 왕자 프레데리크를 낳았습니다. 프레데리크 왕세자의 탄생으로 크리스티안의 계모 마리아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는데 자신이 낳은 아들 프레데리크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녀의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은 왕자를 낳은 후에 더욱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왕비가 자신을 밀어낸다고 생각한 크리스티안은 그녀의 시녀 루이즈 폰 플레센을 궁정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1768년 5월 크리스티안 7세는 갑자기 궁정을 떠나 알토나, 파리 그리고 런던을 포함한 유럽을 오랫동안 여행했는데 왕비 캐롤라인은 동행하지 않고 궁에 남아 아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어 극장을 자주 들렀기 때문에 잘생긴 배우이자 가수인 라투르와 왕비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분류는 사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라투르는 왕의 귀환 후에 추방되었습니다. 왕실 주치의 요한의 등장 1769년 1월 12일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크리스티안 7세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상가이며 의사인 요한 프리드리히 슈트루엔제를 왕실 주치의로 데려왔습니다. 크리스티안과 대조적으로 요한 프리드리히 슈트루엔제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어깨가 넓었는데 푸른 눈을 가진 매력적인 모습에 침착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737년 요한은 프로이센 왕국의 지배를 받던 할레에서 신학자인 아담 슈트루엔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의학을 전공하고 알토나에서 10년 동안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티안 7세가 그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요한은 덴마크 귀족과의 친분으로 크리스티안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신뢰를 얻어 수행 의사가 되었고 덴마크 궁정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티안의 정신건강은 더 악화되어 있었는데 요한의 진료로 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리스티안은 요한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슈트루엔제는 덴마크 궁정의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는데 크리스티안 7세는 자신의 주치의 요한을 캐롤라인에게 소개하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총애한 남자들이 왕을 사창가로 이끌었다고 알고 있어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크리스티안 7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는데 왕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왔고 캐롤라인 왕비와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남편의 개선된 행동 뒤에 요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매력적인 주치의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769년 여름 캐롤라인 왕비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데 크리스티안이 요한에게 진찰을 받도록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요한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캐롤라인은 2주 만에 완치하는데 요한은 왕비에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면 운동과 산책과 승마를 권고했고 캐롤라인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승마를 하며 우울함을 떨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코펜하겐이 천연두의 공격을 받아 1200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자 캐롤라인 왕비도 왕세자 프레데리크를 천연두로 잃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요한이 왕세자 프레데리크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권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열흘 밤낮으로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며 아들이 천연두를 극복했음을 알게 된 캐롤라인 왕비는 요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두 예방접종을 덴마크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감사의 표시로 요한을 비서로 임명했는데 크리스티안은 자신이 총애하는 요한을 왕비가 인정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1770년 1월 요한은 궁전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요한과 왕비가 카드놀이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1770년 5월 캐롤라인 왕비와 요한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훗날 캐롤라인과 크리스티안 7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이 기간 동안 왕비와 동행했던 신하들은 적어도 1769년 후반부터 불륜을 의심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개혁의 중심에 선 의사 요한. 크리스티안 7세의 정신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요한에게 일상의 국무를 점점 더 많이 맡겼는 대요한이 추미런 자문관으로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덴마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캐롤라인 왕비와 요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무마를 위해 총리가 왕과 왕비의 여행을 주선했는데 부부는 주치의 없이 여행을 가는 것을 거부해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캐롤라인이 주치의 요한과 함께 독일 국경을 순방했을 때 주치의와 왕비의 수상한 행동이 목격되면서 연인 사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 왕비는 외톨이로 지냈던 과거를 떨치고 궁의 실세가 되어 추종자들을 모아 왕비의 파티를 열기 시작했고 남장 차림의 말을 타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770년 9월 15일 왕은 베른스토르프 총리를 해임했고 이틀 후 요한 슈트루엔제는 추미런 참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덴마크를 대리 통치하게 되면서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혁신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덴마크는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요한이 급진적인 정책을 펼칠 동안 크리스티안은 편집증, 자해,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가 종종 아침에 방구석에 앉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때때로 피가 흐를 때까지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7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은 어린 왕세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고 왕세자가 강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요한의 행동은 자신의 아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 율리아나 마리아 여왕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던 크리스티안의 계모 마리아는 요한의 개혁 정책과 왕비와의 스캔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들을 모아 쿠데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771년 6월 17일 캐롤라인 왕비는 코펜하겐에서 멀지 않은 여름 별장에서 왕세자와 그녀의 연인 요한과 함께 지냈고 7월 7일 둘째 아이인 루이즈 오기스트 공주를 낳았는데 아마도 공주의 아버지는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귀족들은 법적인 제재 없이 빚을 갚지 않아도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막대한 빚을 쌓아놓았는데 요한은 귀족이라도 빚은 갚아야 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아 귀족들은 투옥되거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귀족들의 혜택을 축소하자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한을 견제하고 불만은 점점 더 커졌는데 반대파의 선봉에 선 것은 크리스티안 7세의 계모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일당은 왕의 이복 동생을 후계자로 세울 쿠데타를 모의하는데 요한이 만든 검열 폐지를 이용해 요한과 캐롤라인의 스캔들을 인쇄하여 유포시켰습니다. 이를 본 왕이 격분하고 요한은 사실을 부인하며 크리스티안을 달랬는데 캐롤라인 왕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국외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요한은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요한은 정책 결정에 있어 왕을 패스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왕의 최종 결정권까지 뺏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으로 막을 내린 사람. 각종 소문이 인쇄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자 요한은 결국 폐지했던 검열 제도를 부활시켰고 캐롤라인은 요한에게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고 권하지만 요한은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굴베르그의 쿠데타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고 이들은 무도회가 열리는 날을 거사일로 잡았는데 마리아는 근위대장을 불러 왕실 근위대의 임금 삭감안을 보여주며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1772년 1월 16일 크리스티안스 모르성의 왕실 극장에서 가면무도회를 하던 중에 요한과 캐롤라인 왕비는 체포되었습니다. 1772년 2월 20일 경비대의 엄중한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요한 프리드리히 슈트루엔제의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사흘 동안 신문을 받으면서 왕비와의 불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동료이자 친구인 레네볼트 브란트도 동시에 신문을 받으면서 결국 그가 요한과 캐롤라인의 불륜의 증인이 되었고 왕비의 시녀, 측근들 또한 줄줄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 역시 두 사람의 불륜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요한도 근위대의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왕비를 유혹해서 반란을 꾀하고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며 덴마크를 어지럽힌 죄를 지었다며 거짓 자백을 하고 맙니다. 이제 캐롤라인 왕비 차례였는데 요한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그를 구하려 했으나 요한이 서명한 자백서가 캐롤라인 왕비에게 전해지면서 그녀 역시 자백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이유는 오로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녀는 크리스티안 7세와의 결혼이 파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요한 슈트루엔제와 브란트는 사형을 선고받고 4월 28일에 처형되었습니다. 요한이 죽으면서 덴마크에 잠시나마 꽃피었던 개혁기는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 크리스티안 7세의 이복 동생 프레데리크 공이 섭정을 맡으며 크리스티안은 허수아비 왕이 되어 덴마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에서는 캐롤라인 왕비의 체포 소식에 크게 들썩였고 영국 외교관 로버트 머레이 키스경이 조지 3세의 명을 받아 캐롤라인 왕비의 석방 협상을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덴마크 노르웨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 개입까지 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 영국 함대가 코펜하겐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직전 덴마크 정부가 조지 3세에게 캐롤라인 왕비의 자유를 보장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1772년 5월 28일 캐롤라인 마틸다는 덴마크에서 추방되어 영국 호위함을 타고 덴마크를 떠났고 그녀를 하노버 왕가의 독일 영지인 셀레 성으로 보냈습니다. 남은 생을 그곳에서 지낸 캐롤라인은 성 안에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어진 작은 극장과 독일어와 영어로 된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고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1772년 11월 캐롤라인 왕비는 셀레성을 방문한 키스경에게 아이들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덴마크 법원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덴마크의 왕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덴마크 정치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녀는 왕이 될 프레데리크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셀레성에 유폐된 지 5년이 되던 1775년 5월 10일 그녀는 23세 젊은 나이에 성홍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16살의 나이로 권력을 잡아 프레데리크 6세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요한의 법안 대부분이 부활했고 농노제 폐지와 소장농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왕의 주치의를 사랑한 왕비 캐롤라인이었습니다.